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이 야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종부세 부과 기준 9억 원은 지난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 종부세 뭐랄까요? 부과 기준을 좀 조정할 가능성을 좀 언급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민심 제대로 읽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에 관련한 이제 민심이 표출된 내용은 이런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면서 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집값 안정이라는 그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거 문제와 같은 민생 문제에는 관심을 덜 주면서 검찰 개혁과 같은 정치 개혁에만 몰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민심의 내용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민심을 제대로 돌본다면 이제 부동산 집값 안정은 이제 책임지고 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종부세를 뭐 완화한다라든가 대출 기준으로 완화해서 뭐 빚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든가 다시 또 이렇게 집값 안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후퇴하는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시지가가 9억 원이라는 것은 이제 한 13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시가로. 예.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이거를 공시지가 12억으로 한다라는 것은 한 17억 정도 되는 이제 시가 17억 정도 되는 경우에만 이제 종부세를 매긴다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자체로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의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오른 집값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장 분석가들도 한 30% 정도는 이제 버블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값에 버블이 끼어 있다. 예. 예. 대통령께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의 집값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굳히는 그런 이제 정책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져가지고 집값이 안정되길 바라고 있었던 많은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낙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시가 12억 원이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금액이 19억? 뭐 그 정도인가요? 17억 정도 17억 되는 정도요? 거죠. 예, 17억 왜냐하면 현재 예. 시가를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한 비율이 70% 정도 되니까 9억이면 한 13억, 12억이면 이제 한 17억 이런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17억 이상 되는 뭐 주택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100%라고 가정하면. 올해 이제 그 공시가격으로 이제 9억 원, 그러니까 13억 이상 되는 이제 그 세대 수가 전체 한 3.8%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한 50만 가구 정도 되는데 네. 17억 이상이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부동산 민심이 이렇게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어떤 세부담 같은 걸 완화해 주는 게 민심인가?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민심은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3기 신도시나 뭐 공공재개발 같은 데서 저렴한 주택이 나와서 네. 젊은 중산층들이 뭐 저렴한 그런 주택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공급돼서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이제 대다수의 어떤 서민들이나 젊은 중산층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의 눈치만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분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부담이 크다.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시가 현실화 지금 그 로드맵을 정부에서 일단 밝히긴 했잖아요.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공시가 현실화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 방식도 이제 잘못 읽고 있는 건데요. 공시가라는 건 원래 법에는 시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그걸 다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을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시가에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이 공시가격과 같이 정부에서 평가하는 그 토지나 주택의 가격은 보통 시가의 90에서 110% 사이에 있거든요. 대부분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한 60% 이렇게밖에 이제 안 됐던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한 60%,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 한 50%밖에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시가에 맞추자 하라고 해서 공시가격 이제 현실화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조사하는 건 정확하게 하고, 예. 그게 부담이 되면 이제 세율이나 이런 걸 조정해가지고 부담을 이제 낮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이제 6억 원, 그러니까 네. 시가로 한 9억 원 정도 되는데 9억 원 밑에 대해서는 그 특별 이제 재산세율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 특별 재산세율이 적용이 되는 시가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세율을 조정하는, 부담을 조정하는 것들은 이미 했다는 거죠, 작년에. 근데 그 공시가격을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말고 일부만 하라 그러면은 계속 다시 또 시세하고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겠다, 정확히 조사하겠다라는 그 로드맵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네, 특별 재산세율 적용하는 그 기준이 되는 6억 원이잖아요. 그 6억 예. 원을 좀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6억이면 시가로 9억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낮은 가격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걸 뭐 예를 들어서 9억으로 올리는 건 뭐 그런 것들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공시가격 자체를 다시 또 시가하고 멀어지게, 그래서 그러니까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시가하고 멀어져 있게 되다 보니까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보상을 하거나 이런 정책들에 다 신뢰를 잃고 있어서 네. 그건 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부세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던 건 우리나라의 이제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가 한 0.15% 정도 되는데 네. OECD 평균이 한 0.3%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서구 유럽의 대부분의 이제 대도시들은 1%를 넘고 있거든요. 뭐 뉴욕이 1.9%, 뉴저지가 2.3%,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한 0.7%에서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실효세율이 낮은 거죠. 네. 근데 그걸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다 높이려고 그러게 되면 이제 서민들이 갖고 있는 저렴한 주택들도 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나 또는 그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부분부터 좀 빠르게 그 실효세율을 높이자, 보유세.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종부세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건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둔 것은 전부 지방에 뭐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이런 이제 재정이 빈약한데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교부금으로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걷어서 서울시에서 다 쓰겠다. 그러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은 깨지고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세금이 많이 거칠 테니까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에서 걷어가지고 그걸 지방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의 균형 발전 정책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일단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건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뭐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하게 되면 뭐 지방 도시들이 이제 지방 자치단체들이 그 반발을 하게 되겠죠. 근데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과세 이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세를 좀 뒤로 미루는 거죠, 이게.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면은 그걸 어떻게 세금을 내겠냐 이런 반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속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을 할 때 상속받는 그 상속인들은 이제 상당히 재산들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한꺼번에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자라든가 또는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현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를 다 낼 수 있도록 과세 이연 제도를 하자라는 것들은 뭐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이제 지금도 그 장기 보유에다가 뭐 한 70세 이상 되시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뭐 더 공제를 해주는 방식보다는 과세 이연 제도를 통해서 현금 수입들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종합부동산을 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정부가 주택담보 비율, LTV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처음 생애 그 지금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되게 그 강화됐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풀어주자 이제 이런 논의가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그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들이 이제 한 2, 3년 이제 이렇게 시차를 두고 그게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들을 도입한다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젊은 중산층들이라든가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3기 신도시나 또는 공공재개발 같은 데서 저렴한 주택 같은 것들이 나와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뭐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거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들인데 그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빚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제 주택을 사라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소비 활동들을 해줘야 될 중산층들이 그 빚에 다 묶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수 경제가 크게 위축되게 되고 이제 일본식의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계부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너무 무모하게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작년에만 한 12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더 늘어났고 2008년 경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전부 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DSR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해서 미국이 전체 가계부채 23%를 줄였거든요. 네. 뭐 독일이 8%를 줄였고 영국도 5%를 줄였습니다. 근데 한국만 25%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다음 정권에서는 이 가계부채 때문에 또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별 사안 정책별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좀 구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흐름대로 갈 경우에 이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집값 시장 안정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집값이나 이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집값 상승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건 이제 30대들이 그 큰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면서 그게 집값 상승에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매수자의 40%가 30대였습니다. 올해 초나 작년 말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그런 30대들이 뭐 3기 신도시 사업이라든가 공공재개발 같은 걸 통해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기다리는 추세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다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다시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는 것에 뛰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가뜩이나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에서 집값이 뭐 호가들이 뛰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마저 이제 정책을 선회해가지고 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나가게 되면 집값 안정을 상당히 흔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여연대와 민변이 처음으로 폭로한 이 LH 사태, 그러니까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요. 정부가 합동수사본부까지 뿌려가지고 뭐 수사하고 지금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공개 정보를 위해서 투기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성과를 내면서 뭐 포천시 공무원이라든가 그 용인 그 SK 반도체 단지 옆에다가 땅을 매입했던 그 경기도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흥 광명 지역에서 투기를 했던 이제 그 LH 전북본부의 그 직원이나 친인척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신도를 개발하는 지역 주변에서의 그 농지 투기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농지 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된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1기 신도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15,000건 정도 입건을 해서 9,700명을 처벌했고 한 970명 구속하고 공무원도 한 139명 정도 구속을 했었거든요. 네. 뭐 그 정도로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길게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좀 지속적인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